네, 안녕하세요. 김영순 관사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 자, 무역실무, 기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동의를 할 만한 사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운 가운데서 몇몇 문제가 당락을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몇몇 문제, 당락을 결정할 수 있었던 몇몇 문제는 14점짜리 그리고 16점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문제 4번이 있어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4점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14점 문제가. 그래서 16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문제 4번.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총평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교적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문제 1번에 문제 물음 1번, 물음 3번,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물음 3번, 은행의 면책 조항이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로 넘어가서 문제 1번을 보실게요. 자, 문제 1번은 이제 보험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보험이 30점짜리 문제로 아주 크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 중에서 MIA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이제 절반 정도, 요 정도 됐다라고 봐요. 자, 그럼 한번 보면 이 물음 1번 고지 의무 위반과 담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 위반과 담보 위반은 뭐 이제 관사 수험생들 중에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비교 문제를 당장에 그 수험장에서 긴장도 되고 뭐 체력도 떨어져 있고 정책력도 막 이제 혼미해져 가고 그런 4교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순발력으로서 막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패턴은 사실상은 뭐죠? 미리 만들어둬야 되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요거는 좀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10점이죠. 10점,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못 썼다 그래가지고 감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잘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막 엄청나게 높은 고득점을 여기서 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설에서도 여기 써놨지만은 적당히 키워드만 빠르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로 하자라고 했죠. 자, 이제 고지 의무 위반 내역을 보면 이 의의가 아니라 위반 내역부터 질문했다라는 점이 지금 이 문제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고지와 담보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의의부터 물어봅니다. 의의. 그래서 의의가 뭐죠? 고지 의무의 의의. 고지 의무는 최대 선의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 이제 정보를 상대방에게 다 오픈하자. 이런 게 이제 고지 의무고. 자, 담보의 의의는 뭡니까?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지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를 보충하는 그런 게 담보죠. 그래서 담보는 약속 담보로서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하에 지켜지기로 합의한 그런 내용이죠. 그게 담보죠. 그래서 이 고지와 담보의 이제 의의부터 비교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보통인데,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위반 내역부터 지금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써가지고 쓴 분은 뭐 감점은 아니겠으나 의의를 썼다고 해가지고 점수에 크게 산입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위반 내역을 보면 이 고지 의무 위반 요거는 지금 이제 4줄 정도로 좀 장황하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중요사항,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중요사항인데요. 이제 그 밑에 담보를 보시면 담보는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지 의무 위반과 담보 위반의 위반 내용 중에 가장 비교가 되는 핵심 단어가 뭐란 소리입니까? 고지는 중요한 거, 담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는 반드시 이제 써 주셔야 되고, 나머지 말들을 써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 고지 의무 위반은 어떻죠?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보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금 부분 그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해제죠. 그래서 보험금을 여기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이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 담보 위반인 이전에 발생한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은 MIA에 따르면은 계약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으나 이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담보 위반이 발생한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미래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효력을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담보 위반 같은 경우 그 보험자가 담보 위반인으로부터 책임이 해제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A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험자가 책임이 해제된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고지 의무 위반의 어떤 MIA와 상법을 좀 비교하면서 이 보험료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고지 의무 위반은 이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죠.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보험료 반환에 이슈가 있게 됩니다. 자,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에 반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아주 중요한 비교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험생들마다 누구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준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준비만 했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고 미리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 가량의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막 2페이지 넘어가고 이러면 여기서 시간, 에너지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담보의 정의, 그 다음에 명시담보와 묵시담보 두 가지씩 쓰랍니다. 그래서 자, 담보의 정의는 지금 MIA에 근거해서 쓰면 됩니다. MIA에 이렇게 세 줄 정도로 아주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써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한다. 자, 이런 이제 특정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무뎌졌거나 쓰다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희미해져가지고 좀 어리버리하게 썼거나 아니면은 이걸 못 썼거나 하면은 여기서는 좀 점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의 종류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잘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신해상보험증권의 본문약관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협회 적하약관으로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는 보험증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해상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구보험증권 상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약관들이 막 난립하면서 이 보험증권, 그 다음에 보험증권만 있었냐? 그게 아니죠. 협회 적하 약관까지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MIA와 협회 적하 약관과 보험증권까지 세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계약에 대해서 해석을 내렸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다 이겁니다. 복잡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친 것이 개선한 것이 신해상보험증권이고 거기에 남겨둔 본문약관 4가지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지금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쓰기만 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이 채점자, 이 문제 출제자의 완벽한 어떤 니즈에 부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설명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중거법 약관, 네, 그 다음에 타보원 약관 이건 넘어가고 약인 약관, 선서 약관 얘네들을 보면 이 내용만 잘 쓰게 되면요, 딱히 더 덧붙여서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내용 자체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타보험 약관을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설명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 타보험 약관 같은 경우, 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중이득 방지죠. 그래가지고 피보험자의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한 그런 약관이고, 이 타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래도 이 보험에서 보상한다. 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의 어떤 부가 설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부가 설명을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요 이제 네 가지 약관들을 다 썼기만 했으면은 그래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텀즈와 CISG 그 관계를 물어봤고, 사실 이 인코텀즈와 CISG의 관계를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직접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 우선 적용 내용을 구조의 근거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조의 근거에서 설명하라. 즉 구조를 쓰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는 이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모험 답안에서는 이제 구조는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관행이라든지 통상적인 관행으로서 이렇게 인코텀즈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관행 혹은 관습,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행과 관습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오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던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었던 게 관행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인코텀즈 이런 게 관행이지, 그냥 당사자가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하려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회성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화된 거, 그걸 말하는데요. 인코텀즈는 그 조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코텀즈의 어떤 오랜 역사,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인코텀즈의 그런 이제 지위, 그런 것들 한번 봤을 때는 인코텀즈는 거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6점이죠. 이것도 그래서 설령 여기를 잘 못 썼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음 2번이죠. 14점짜리 요거. 그래서 이 14점짜리 얘를 잘 쓰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무역실무 문제에서 16점 다음으로 큰 배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보세요. 문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이 14점을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는 아주 쉬운 난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서는 거의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14점은 배점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물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당락이 좀 결정이 됐겠어요? 여기 문제 3번에 3번 물음과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다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지막 불사르는 그 마지막 막판 뒷심이 좀 중요한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럼 문제 3번을 한번 보면 물음 1번 일치하는 제시와 그 일치하는 제시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것도 6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고, 자, 15조의 일치하는 제시를 보시면은 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여기서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의무예요. 자, 그런데 지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또는 매입할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은행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일치하는 제시라고 할지라도 지정은행의 필요에 의해서 결제 또는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은행은 일치하는 제시든 일치하지 않는 제시든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결제 또는 매입을 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5조에서. 그래서 한 끗 차이거든요. 표현의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주셨어야만 합니다.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뭐뭐 해야 된다. 그런데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 또는 매입할 경우,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14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정리를 쫙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는 뭐 이제 대부분 뭐 1차 무역 영어에서도 그렇고, 잘 쓰시는, 잘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좀 디테일한 표현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실 다음 날부터 기산이죠. 그래서 제실부터 기산한다고 하면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일 같은 경우 운송 서류에 원본이 포함된 제시죠. 그래서 원본이 포함된 제시, 그 다음에 선적일 후 21일,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이 이제 중요한 점수 채점 키워드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물음 3번 은행의 면책 조항을 각각 설명하시오. 16점. 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많이 당락이 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 16점이라는 거의 역대급의 점수 배점을 물음 3번에 줬고, 그 16점을 34, 35, 36조라는 3개 조항만으로 써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이제 실제 시험을 봐서 지금 이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하필이면은 34, 35, 36을 좀 내가 좀 대충 준비하고 들어갔다. 내가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엄청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3개 조항만으로 16점이라는 좀 너무 과한 점수 배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34조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서류죠, 서류. 그래서 이 서류의 어떤 효력 등에 대해서 은행은 면책일 것이다. 즉 위조된 서류에 대해서 면책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물품 용역, 어떠한 송화인, 운송인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서류거래 원칙이 있다라는 점을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서류로서만 심사하지 이 계약의 실질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능력, 실질적인 지불 능력, 이행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35조를 보면 이 35조는 크게 3가지 정도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서신이나 서류 이런 것들의 송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등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분실되더라도 우송 중에 분실되더라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것을 상환해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은행이 설령 서류 우송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하는 그런 사태를 야기했더라도 지정은행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용어의 번역 혹은 해석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자, 3번 36조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락은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자신의 영업이 중단된 동안에 만료된 신용장하에서는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사실 UCP 600이 지금 관사 무역실무 2차에서 그냥 단골 출제 패턴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뭐 UCP 600은 그냥 완전히 쥐잡듯이 잡았어요. 거의 UCP 600에서 출제를 안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CP 600은 이렇게 면책 조항까지도 이제는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험이 됐다라고 이제
다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네. 사실상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4번이 실질적인 우리 이번 회차 무역 실무의 어떤 당락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세이프가드 조치인데 이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무역법상의 수입 수량 제한, 수량을 직접적으로다가 제한하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 그 다음에 관세법에 있는 관세율로다가 그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이프가드에 관련한 그런 문제고요. 뭐 시기, 기간, 대상 요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쓰였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제한을 봅시다.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시행의 제한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쓰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사실 우리 관사 시험 하는 정도의 레벨, 우리 수험생들의 레벨에서는 이 정도를 이해 못 하실 분들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펜으로 쓰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제한 이 부분이 실제로 쓰게 되면 상당히 디테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살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좀 점수를 좀 감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어때요? 조금 간추리면은 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그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만큼은 어떤 텀이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텀 동안에는 다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80일 이내에 조치는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디테일은 이런 180일 혹은 1년이 지날 것 혹은 소급해서 5년 안에 부가 2회 이내일 것,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을 잘 살려주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는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자, 물음 2번은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자죠. 그래서 요 등록의 요건에서 자기 자본이 10억 원 이상, 이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2명 이상 확보할 것, 요런 좀 디테일, 숫자적인 디테일을 여기서도 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쭉 최대한 정확하고 많이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회차의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낮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쓸 수 있는 내용,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정확하게 많이 쓴 수험생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관사 시험의 무역 실무 기출 유형이 협약 위주로, 이론보다는 협약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사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은 무역 실무는 협약이 우선이다. 이제는 우리 지금 트렌드는 협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출 패턴이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위주로다가 처음에는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세한 이론 같은 부분은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 모의고사 기간으로 따지면은 4, 5, 6월 달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부분은 그때 좀 몰아쳐서 마스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